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야권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이 됐거든요.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권력 분립이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서 헌법과 법률에 직무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인데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탄핵 발의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30건이나 지금 됐거든요. 탄핵이 소추 발의가 되고 그리고 또 국회를 통과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가 정지돼서 해당 부처에 있던 기능, 정책 결정이라든지 예상 집행에 있던 관련된 것은 중단되면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어떤 탄핵 폭주가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민주당도 고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워낙 또 후폭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했을 건데 기어코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등의 필요도 없다. 김부겸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신중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99.99% 탄핵 기각 내진 각하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해라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에 이어서 어떤 감정적 어떤 보복 차원이 아닌가. 즉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라 했는데 결국은 임명을 안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발의한 걸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런 어떤 탄핵 폭주에 대해서 더욱더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탄핵 폭주라면서 감정적 보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 파괴 테러리즘이다 이런 반응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보고 잘하고 있다. 그 자세를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고 또 기각을 바라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이 있는 대행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고 최 대행은 이에 대해서 굴복한 것이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최 대행이 유연적인 행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대통령 대행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니냐. 유연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 국민들 보고는 준법을 해라. 어떤 국민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최 대행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 그 유연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가능한 시절에 마용주 대법관도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국회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인사인 마용주 대법관도 지금 최 대행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아시다시피 대법원 체제가 4인 한조 체제거든요. 한 사람의 대법관이 없으면 3인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될 얼마나 많은 법률 사안들이 있는데 최 대행 때문에 지금 대법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도 고려해야 된다. 예. 더 이상 그 최 대행의 정치적인 중립 위반 또 사법부 흔들기 국민의힘과 동조한 것 특히나 이런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아니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지 않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절에 그 금융비서관으로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을 때 미르재단을 설립했다. 그런 그 재단을 모금하는데 재벌들을 좀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죄로 추가 고발도 했었는데 원내대표단에서 이 추가 고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이유를 밝혀야만이 네네. 감정적인 대립은 아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 것을 여론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요.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뭐 결과를 예측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기각이든 각하든 결정이 났을 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렇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5가지의 어떤 탄핵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연합뉴스 TV에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이 탄핵 사유로 굉장히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국정 그런 도모를 하는 중 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탄핵 사유조차도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 간 내란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딱 한 가지 있다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돼서 이제 국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부 어떤 위법 소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대한 위반이냐 이런 것을 본다면 법조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이미 권한 대행은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하 혹은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99.99%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이 문제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자체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2가지로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도 됐던 이런 탄핵 폭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뢰성을 이제 얻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 내란 어떤 공모 혐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술을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떻게 보면 좀 선행 지표 가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월요일 날 탄핵 선고에서 당연히 각하 혹은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과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직 이렇게 좀 한덕수 총리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의결정족수 문제. 자, 대행과 대통령 그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행이라는 것은 탄핵을 소추당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인 행정부상의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파면에 당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만 대행하는 총리는 탄핵을 소추할 때 대통령의 탄핵 기준인 3분의 2가 아니라 총리의 기준인 과반 이상의 의결 정수가 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별로 시비거리 없이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인 문제에서는 2가지 면에서 저는 위헌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받느냐면은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것은 3주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예. 대통령의 업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계엄 있고 난 뒤에 사흘 후에 공동정권을 운영하겠다라고 한 것은 전혀 헌법적 근거도 없이 한 정당 대표하고 총리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뭐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인데 다만 위헌적이지만 그러나 위중하지는 않다.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지는 않다라는 차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파면은 거의 뭐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고 총리를 좀 빨리 복귀시켜서 안정적인 국정 안녕 또 조기 대선에 대한 대비 특히 한미 FTA 등 트럼프 정부와 한미 간의 경제 협상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 준비를 해서 국익에 차질이 없는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대비를 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조금 앞당기는 의미가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한 총리 선거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시비거리 없이 조금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국무위원 정족수일지 아니면 대통령 정족수일지가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정족수 관련돼서는 뭐 저도 헌법을 배울 때도 그렇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석서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어떤 바이블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어떻게 보면 그 예외적으로 벗어나서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권한 대행은 총리보다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200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총리로서 있던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사항이면 또 그 과반수에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 수행한 사유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을 때는 대통령 어떤 그 의결 정족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총리와 장관과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어떤 의결 정족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 있던 그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별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어떤 헌법학자들 그리고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결국은 권한 대행은 200인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즉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관련돼서는 결국은 각하의 어떤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는 두 분이 또 다른 해석을 해주셨는데 여기 뭐 예, 덧붙일 말씀 잠시만 있으실까요? 조금 뭐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 만에 하나 대행의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는 3분의 2 이상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 동참해서 200명의 그 의결 정족수를 훨씬 넘겼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그 기각이 만약에 그 200석 기준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소추의 의결 정족수는 전혀 뭐 시비거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의 뭐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주말이지 않을까라는 관측 속에서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양측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자리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폭행 소동도 이뤄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인 만큼 점점 더 메시지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론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게 계속 좀 오래 끌고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변론 종결된 이후에 민주당과 민주당 어떤 패널들은 이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3월 7일 결정될 거다. 또 뭐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8대0 인용될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틀리고 있죠. 근데 과연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굉장히 좀 쟁점별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어떤 국민들이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월요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선고가 있고 또 수요일 26일은 또 이재명 대표 또 항소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2, 3일 전에 이제 그 선고가 예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선고가 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뭐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 뭐 아침에 이제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보시는 화면처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 싸움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 앞에서 자리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좀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지 말아야 될 추태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뭐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한 주, 뜨거운 한 주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뭐 홍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그것을 잘 못해서 자리 싸움까지 한다. 그것을 지켜보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들의 국민적인 감정만 더 대립적으로 더 고립해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날이 갈수록 국론이 분열되고 이 국론 분열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과연 승복할 것인가 오히려 더 정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또 한미 FTA 등 저희들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상을 빨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행 체제로서는 도저히 협상조차도 못하고 미국 가서도 미국 정부 관리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 우리나라의 국익이 손상되는 이런 사항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은 다음 주에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오늘 각종 집회에서 찬성 집회든 반대 집회든 반드시 오늘 나와야 되는 말은 절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폭력 선동의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당 여성 의원들에 대한 계란 투척이라든지 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계란 투척을 맞은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당의 자작극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고무하는 겁니다. 지난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 폭동 사태 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도 그 원인 제공에 탓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서부지법의 폭동을 엄호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더 이상 오늘 그 집회, 앞으로의 집회에서도 모든 정치인은 서천호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사라는 등의 극단적인 말로 사법질서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결국 자유민주 질서를 해치는 이런 정치인들의 내란 선동, 폭동 선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회 양상도 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주 중후반쯤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혹시 더 미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다음 주는 해야 된다. 아무리 이제 신중을 기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판결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월요일은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예. 또 수요일에는 수능 또 예비 시험이 있는 그렇습니다.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연이어서 안 하기 때문에 화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은 수능이 있다. 그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지금까지 갈래로 보면 금요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28일 날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최대의 탄핵안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가 열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게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는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회의가 열릴지 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이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맞물려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열어서 이제 의결 여부를 이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도 지금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의결 정족수가 이제 200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마 본회의 여부를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 그 소추안을 이제 밀어붙일 것인가?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탄핵 주요 사유가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권한대행 일대에 있던 이야기인 것인데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탄핵 사유 자체가 지금 그러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판단을 보고 저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여부, 개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또 이목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뭐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은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뭐 이재명 대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일반 형사 사건이고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 2심 판결하고 계엄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의 파면을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한다는 것은 뭔가 정부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 하에서 같은 날 한다. 뭐 이런 그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굳이 그런 그 정치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같은 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고 특히 그날은 수능 그 예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헌법재판의 대통령 그 선고는 수요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수요일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 항소심 선고 시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원하는 그림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제 먼저 나고 이제 항소심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치 않는 어떤 시기가 이제 도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경우는 워낙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많고 재판을 많이 받아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지 사실 잘 모를 경우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를 들면 대장 등을 비롯해서 크게 보면 이제 뭐 성남FC 또 뭐 위례 뭐 이런 거 한 건 있고 또 대북 송금이 있고 또 이 공직선거법 또 위정교사 등등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5건이 되고 또 지금 뭐 법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수사받고 있는 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재판이 거북이 걸음이에요. 지금 대장동 관련된 재판은 물론 이제 4개가 병합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3년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장 속도를 내는 게 이 공직선거법인데 그런데 이것도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을 끌었고 지금 항소심이 이제 4개월째 있습니다. 그나마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다른 사건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속도를 지금 내서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죠. 뭐 정시에 지금 오고 있는데 1심에서 잘 아신 것처럼 징역형을 받았죠. 김문기 저장을 모른다. 특히 백현동 관련돼서는 국토부의 협박,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좀 뭐 예측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심과 유사하게 최소한 1심보다 낮아지더라도
저는 이제 그 당선 무효형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99.99%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현동 관련돼서는 담당 공무원들이었던 식품연구원이라든지 또 성남시에서 이 용적률을 상향을 무려 4단계나 올렸는데 이 4단계 올린 이것이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징역형에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2심에서 된다면 과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어떤 후보로서 내지는 당 대표로서 있던 지지율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당내에서 혹은 지지층에서도 많은 동료와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심 선고가 뭐. 유지가 아니라도 최소한 당선 무효형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 선거법 재판을 지금 20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이 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 좀 과한 법이다, 과잉이법이다라는 지적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거법 재판도 그 혐의가 표현의 영역을 가지고 또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투는 전형적인 과잉이법 그 시비거리가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 그 선거법 위반에서 1심에서 김문기와 관련해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것은 무죄로 봤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전혀 뜻하지 않게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나 TV 토론 때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그 사진이 10명이 넘는 집단적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왜 축소해서 4사람만이 딱 돋보이게끔 그 축소 조작을 해서 증거로 제출했느냐. 그거는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10사람이 넣는 집단 사진하고 4사람만 찍게 보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한 것을 그리고 그 사진은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오인해서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는 아마 2심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시비에서 분명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그 표현도 물론 뭐 재판 중에 압박이라는 표현을 너무 거칠게 표현한 것은 맞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백현동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국토부라면 가장 힘 있는 중앙정부의 기관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힘 있는 기관에서 공문서를 수차례나 보내고 특히 땅 소유주인 식품연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가제다라고 하면서도 또 공문도 보내고 독촉했던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압박이라는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량 부분에서도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년에 2년이라는 거의 뭐 줄 수 있는 형량의 최고치를 줬는데 선거법 재판에서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표현의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1심처럼 과하게 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보고요. 예. 2심에서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